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멀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라이브 초대석에서는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카카오 최근에 이제 먹통 사태로 이제 더 불거졌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제 소식 짚어보는 15분 경제. SBS 경제부 전현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카카오 기사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에 이제 나흘째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취합이 됐는데요. 일단은 카카오 전체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가운데 11개 서비스는 복구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톡 서랍, 쇼핑하기의 검색 기능이랑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주요 금융거래 서비스는 복구가 완료됐는데 이제 또 1:1 메일 같은 경우는 또 복구를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서비스지만 또 그 안에 또 세부 내용은 복구 정도가 또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포털 서비스의 메일, 카페 검색 서비스 이런 부분도 지금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로 밝혔습니다. 카카오 위주로 SNS 메신저 플랫폼만 생각하지만 다음이 이제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그 메일도 약간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과기부 장관이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보상의 문제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복구가 완료되면 정확히 책임을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이제 그 KB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번에 그 데이터 센터의 건물주라고 볼 수 있죠.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가 화재 당일 일매출만 200억 원 넘는 220억 원 상당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이 보상을 어떡하냐, 누가 책임져야 되냐 했을 때 일단은 SK CNC가 그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70억 원 가량이라고 하고요. 또 재물 피해 보상 한도가 4천억 원인데 이게 이제 그 자체 건물 피해, 그렇죠. 재물 피해니까. 재물 피해 그쪽에만 지금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간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카카오 쪽에서 이제 피해 접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럼 카카오가 SK CNC의 어떤 구상을 청구하던가 그 양측 간에 이제 분쟁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일단 그 이용자들은 지금 집단 소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곤 하는데 그럼 민간 보상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에 보상 기준이 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있잖아요. 이 멜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기간 3일 연장하거나 캐시 1,500원을 지급 만료하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보상을 한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먹통 사태가 이렇게 크게 일어난 적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상해야 되냐 이런 기준을 가르는 게 굉장히 좀 힘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험업계에서도 이제 이 카카오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민영보험 통해서 일반인 사용자들의 이런 보상을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톡이 안 돼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는데 이걸 놓쳐서 이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카카오가 사실 보상하기도 어렵고 이런 피해를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으나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게 시장의 좀 관측이고요. 카카오는 일단은 다음 주 중에 이 피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일단 접수를 하고 이 신고받은 내용 기반으로 보상 대상이나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도의적인 책임 같은 이런 보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아직 뇌피셜 수준이지만은 어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좀 있었죠, 그죠? 기억하실 테지만 지난 2018년에 KT 아현지사 화재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KT가 그 통신장애가 약관상 규정 시간이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의적 책임을 져서 소상공인 12,000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도의적 책임을 이번에도 카카오에서 좀 역대급 먹통 사태인 만큼 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고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카카오 관련주들 오늘은 어땠죠?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는 4, 5%대 급락하면서 하루 동안 시가총액만 2조 원이 증발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에 나름 성공한 걸로 오늘 보입니다. 기술주가 좋았죠? 네,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 3% 넘게 상승하면서 이 카카오나 그룹사들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대부분 상승했는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6% 넘게 뛰었고요. 카카오뱅크 3% 넘게, 카카오게임즈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네. 저가 매수 유입도 된 것 같고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5% 가까이 뛴 거는 그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카카오 상황은 이 정도로 짚어보고 나중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염승환 이사님하고 좀 더 사업 구조부터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1주택 종부세 사실 공제 특별 공제에 네. 대해서 이번 정부가 이제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 이제 법 개정 부분이 안 돼서 못 하느냐 하냐 이랬는데 좀 무산되는 분위기예요. 어때요 지금 상태가? 네, 지금 거의 거의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이 특별 공제, 종부세 특별 공제 도입해 주기로 했었는데 네. 기본 공제 11억 원에다가 플러스 3억 원에서 14억 원까지 해주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 입법 기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는 20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을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법에 따라서 다음 달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 사실 1가구 1주택자들은 내가 깔고 앉고 있는 건데 이 네. 과세금이다 그런 네.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을 수용해서 사실은 이걸 좀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뭐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여야는 어느 부분에서 이제 좁혀지지가 않는 건가요? 이제 야당은 아무래도 이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반대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디테일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이 특별공제 3억 원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지만 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그냥 올려야 된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윤석열 정부가 또 그 감세를 통해서 경제 활력 불어넣는 안을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불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관측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기업 활동을 좀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대기업들한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를 고집을 했었죠, 그죠? 네. 지금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지금 이 입법 시한으로 봐서는 조금 물 건너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감세 정책을 반대하는 건데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금융 불안까지 촉발했던 그 사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긴축하는데 감세가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영국 정부의 이런 선례라고 할까요?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긴축을 하고 있는 동시에 감세안을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약 5년간 60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5일에 우리 기재부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초대형 기업의 세수는 깎고 또 민생 예산을 줄이려 한다. 이 영국처럼 처리할 생각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우리와 영국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영국은 이제 그때 이제 감세로 인해서 또는 그 금융 불안이 오면서 채권 시장 교란 때문에 어떤 연금 펀드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뭔가 좀 금융위기가 촉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 상황은 거기보다는 좀 낫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정과 영국 사정이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서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바는 정말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은 법인세 감세를 통한 성장의 이 낙수 효과에 대한 근본적 회의
여기에다 감세 철회 시 추가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이 취약계층에게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감세 정책의 제고의 여지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IMF가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세계 물가 잡기 위해서 각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자제해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감세하지 말고 대신 저소득 추가 세입을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의 보조금 지원책도 좀 제한해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도 쓴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풀지 마라 네, 이런 이제 맞습니다. 권고인데 우리 추경호 부총리는 일단은 뭐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혔었어요, 그죠? 네, 지난 14일 감세 철회 의사 전혀 없다 이렇게 완전한 X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세제 개편안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내년에 약 6조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이 법인세 감세액이 6천억 원 그리고 대기업 감세액이 3천억 원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수 감소 규모가 영국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영향도 그 정도로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약간의 세모 표시를 네, 한 세모 것처럼 표시를 했죠. 보입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과 같이 가는지 아닌지는 감세 여부보다는 이 부채 감축 여부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창원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빅스텝을 밟으면서 이제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를 표시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남 기자가 말한 것 중에 이 그 감세를 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는 요 낙수 효과에 대해서 옛날만큼의 효과가 이제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가 아마 이런 그 정책 감세 정책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보를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짧게 짚어볼게요. 네. 금리, 한국은행 총재 얘기했었는데 금리 올렸으니까 다시 또 주담대 금리도 오르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코픽스 변동금리 주담대 기준되는 코픽스가 10년 만에 3%를 돌파했습니다. 네. 이게 그 8월보다도 0.4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네. 자, 10년 만에 10년 2개월 만에 이제 최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대출 금리도 순차적으로 오를 텐데 언제부터 반영이 될까요? 어제 이 코픽스 금리가 발표됐는데 네. 이제 은행들은 바로 오늘부터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중은행 이 변동금리 주담대 상단이 6% 중반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네. 문제는 이 9월 어제 발표된 9월 코픽스가 그 지난주 한국은행의 빅스텝을 반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주담대 금리가 6% 중반을 넘어서 7%를 뚫을 거다. 그렇죠. 이런 전망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다음 달 초에 미국이 거의 0.75%포인트 올리는 게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는 8%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거의 다 이제 가산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부담 굉장히 큰데 사실 은행으로서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할 거예요. 아마 물론 뭐 조달 비용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비용 이자 수입이 워낙 크니까 이자 장사에 대한 그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 공시하는 제도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이자 장사 막겠다는 취지로 금융당국에서 이제 예대금리 차,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공시를 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8월 이후에 금리 차가 8월부터 시작했는데 이 8월 이후에 금리 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은행의 예금금리가 0.05%포인트 올랐는데 이 대출금리는 0.31%포인트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8월 예대금리 차가 1.54%포인트였는데 전월이 1.28%포인트였거든요. 더 많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래도 1등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결국은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예금금리를 덜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사연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요. 왜 이렇다고 지금 분석이 됩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이 요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유는 변동금리 대출이 늘면서 예대금리 차가 벌어졌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은행 간의 경쟁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최근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면 국내은행 대출 70%가 그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이 시장금리가 변화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2021년 이후에 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에 은행 간의
어떠한 그 경쟁이 줄어들고 또 가상금리가 크게 상승한 영향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를 비교하고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하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워낙 네. 크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 네. 반면 예금은 뭐 시장금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예대금리 차가 늘어나고 결국은 이제 뭐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은 또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참 계속해서 이제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어서 이 네. 빚 부담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현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SBS 경제뉴스 모음 좀 보시고 6시부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카카오에 대해서 집중 해부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과 중국의 향후 5년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회의. 시 주석은 국방 강화를 강조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打造强大战略威慑力量体系，增加新域新指作战力量比重。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말이 핵전력 증강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200~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가 오는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군은 남중국해 훈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소형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강습 상륙함 2척과 수송용 헬기, 상륙정, 수륙 양용 장갑차 등이 동원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터라 타이완 상륙을 염두에 둔 작전으로 해석됐습니다. 타이완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타이완은 주권 독립국가라며 중국의 일국 양제, 즉 한국가 두 체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벌어진 독재 반대 현수막 시위를 거론하면서 시 주석에게 내부 문제나 신경 쓰라고 일갈했습니다. 习近平应该注意到自己北京四通桥上的狼烟跟抗议的布条。 시진핑 체제와 과도한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낙서 시위는 베이징을 넘어 상하이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안보를 강조하며 체제 결속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내부 불만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수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여파로 어제 카카오 관련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카카오 대신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실한 재난 대응에 카카오와 계열사들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1년 새 가장 낮게 떨어졌고 4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어제 하루 만에 2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의 유저들의 이탈이 조금 우려가 될 수 있고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관련된 보상이라든지 실적의 감소. 카카오의 오류가 길어지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앱으로 눈을 돌리는 이용자도 급증했습니다. 한 데이터 분석 기업이 그제 날짜로 메신저 사용자 수를 따져보니 화제 전보다 카카오톡은 207만 명 줄었고 라인은 85만 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글과 애플 앱 장터에서도 라인과 텔레그램 인기가 올랐고 카카오가 아닌 내비게이션과 택시 앱도 많이 내려받았습니다. 문자로 하는데 문자도 사실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라인을 깔고 카카오 경쟁업체들은 택시기사들에게 또 소비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알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카카오톡에만 사람들이 다 쓰던 걸 좀 분산시키면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일이 커지면 다른 데서 빨리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 카카오톡 설치 파일로 위장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 메일까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 플랫폼으로 손님을 배정받거나 예약을 받는 택시기사와 대리기사,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선 지난 토요일 택시기사 이상호 씨의 매출은 전날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월 39,000원을 내는 기사용 유료 서비스 프로멤버십에 가입했지만 이튿날 오전까지 콜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업은 완전 망했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콜도 못 받고. 주로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받는 자영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는 사실 많으면은 거진 50%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 시간이 4시 반 정도 되면은 사실은 제일 피크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미리 예약한 게 없는 거예요.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도 시작됐습니다. 소송에선 카카오의 과실 입증과 함께 정확한 손해액 산정, 서비스 중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먼저 보상에 나선다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SKT 휴대전화 560만 대가 6시간 가까이 먹통이 돼 영업에 타격을 받은 대리기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SKT가 약관에 따라 보상과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택시와 대리기사 약관은 서비스 중단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카카오에 배상 책임을 두지 않은 점도 이용자들에겐 불리한 조항입니다. 병거래법이나 약관 규제법상의 불공정 약관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백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이용자들의 소송과 별도로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 운영 주체인 SK CNC에 구상권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든든하게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톡 관련 서비스가 아직도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쓰는 주문 상담 채널은 여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최희원 기자입니다. 수제 케이크를 주문받아 파는 이 가게는 주말부터 고객 응대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 대부분이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남기는데 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고 사진 이런 것도 다 오는데 누르면은 또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만 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래 끌 줄은 진짜 몰랐고. 카카오톡 문자와 사진 송수신 등 주요 서비스들은 복구됐지만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 비즈니스 서비스인 톡 채널과 파일 보관 서비스인 톡 서랍은 언제쯤 복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카카오 채널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매출 감소 이런 것도 고려하시던데. 길어지면 그렇지 않을까. 다음 카카오 메일 역시 수신과 발신은 물론 로그인조차 되지 않아 업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예 볼 수가 없게 꽉 막아져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고쳐야지 이거 평일날까지 이러면 업무에 지장이 있잖아요 지금. 카카오맵을 연동해 사용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들도 후유증을 앓았고 다른 데서 전화 오면 올려드립니다. 마비된 일상생활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안 되니까 이제 교통카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계좌가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각종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0년 만에 3%를 돌파했습니다.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최고 이자가 7%를 넘게 됐습니다. 대출 이자와 함께 예금 이자도 오르면서 여윳돈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는 금융 양극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오늘 단 하루만 연이자 7%짜리 적금을 팔 예정인데 어제부터 미리 계좌를 열어놓겠다는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시중은행 1금융권도 적금이 4몇 %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신협어치 엄청나게 높은 금리예요. 저축은행들도 1년에 5.5%까지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맡겼을 때 세금을 내고도 매달 이자가 38만 원입니다. 1년 전엔 최고 18만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수록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고를 수 있어 즐거운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금융기관이 그 돈을 빌려서 대출을 내줄 때 이자도 그만큼 올리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는 비용을 집계한 코픽스 금리가 단번에 0.44%포인트가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됐는데
이 코픽스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당장 오늘부터 7%를 넘고 신용과 전세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현금 많은 고소득자와 빚 많은 취약계층 간 금융 양극화는 갈수록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복지정보 시스템 오류가 한 달 반 넘게 이어지면서 주거 지원을 제때 못 받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 조회가 안 돼서 전국 임대주택 당첨 결과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이정은 씨는 지난 6월 말 LH에 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집을 급하게 비워줘야 되는 상태라서 신청을 했고 통과되는 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2달이면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담당 직원의 말에 집까지 구해뒀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LH가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조건을 조회해야 하는데 새로 개통한 복지정보 시스템이 먹통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해서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겨울에 어디서 나야 될지도 걱정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125개 단지의 임대주택 당첨 발표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신청 뒤 결과를 기다리는 가구가 16,000가구에 이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삿짐센터에다가 집을 일단 먼저 맡겨놓고 주소지는 일단 고시원에 두고 그렇게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LH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신청자들의 항의는 빗발치는데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답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스템 정상화 촉구를 요청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정상화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연기가 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해당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지만 LH 측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서울의 한 신용협동조합입니다. 내일 단 하루만 연이자 7%짜리 적금을 팔 예정인데 미리 계좌부터 열어놓겠다는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시중은행 1금융권도 적금이 4몇 %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신협업체 엄청나게 높은 금리예요. 미리 움직이되 여기 해야지 되지 내일 늦게 오면 못할 것 같은데. 저축은행들도 1년에 5.5%까지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맡겼을 때 세금을 내고도 매달 이자가 38만 원입니다. 1년 전엔 최고 18만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예적금에 새로 가입한 금액이 36조 원 늘었고 갈수록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수록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고를 수 있어 즐거운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금융기관이 그 돈을 빌려서 대출을 내줄 때 이자도 그만큼 올리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는 비용을 집계한 코픽스 금리가 오늘 단번에 0.44%포인트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되는데 이 코픽스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당장 내일부터 7%를 넘고 신용과 전세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많은 이자 부담에 노출돼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그 정부의 어떤 정책 상품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현금 많은 고소득자와 빚 많은 취약계층 간 금융 양극화는 갈수록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